오늘부터는 우리 삼국시대 배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 나라들이 어떻게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삼국과 가야, 나라의 기틀을 다지다 갑니다. 그래서 건국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자, 연맹왕국 개념부터 일단 확인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맹왕국 배웠죠? 연맹왕국에서 더 발전한 정치 형태가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이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연맹왕국에서 시작해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멈추고 신라에 흡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중앙집권국가까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부족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생활을 하면서 물을 구하기 쉬운 강가에 모여서 살죠. 모이고 모여서 마을, 부족을 이룹니다. 부족이 꼴 마을인 거예요. 부족의 내부는 이렇게 모두 다 패밀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은 집단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게 각각의 집단을 씨족이라고 부릅니다. 씨족은 혈연 공동체, 즉 가족,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씨네, 김씨네, 박씨네, 최씨네, 문씨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계급이 발생하죠. 계급이 발생하면서 이제 아까 씨족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니까 부족 내에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지배자가 되고 군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군장은 일단 그 동네를 지배하게 되고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 밖에다가 울타리, 성곽 이거를 둘러싸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나라, 소국,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군장국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연맹왕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군장국가들이 이래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센 큰 나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센 나라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작은 소국들이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하고 연맹을 맺게 되는 게 연맹왕국이다. 대표는 왕이고요. 느슨하게 연맹하고 있지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왕이 있지만 왕은 약했고 왕을 뽑게 되죠. 군장의 땅에 왕이 간섭할 수 없었고요. 고대 국가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발전한 고대 국가는 이 부족의 특성이 다 어떻게 된다? 휘리리리 갈아지는 거죠. 하나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이런 고대 여러 개의 부족의 특징을 믹서기에 넣고 윙윙 섞어가지고 한 개의 통일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 중앙집권 국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더 나중에 가서는 왕권이 강해지고요. 전국을 왕이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물려줄 수가 있게 돼요. 다른 말로 세습할 수 있다고 하죠. 군장은 자신이 다스리던 소국을 포기하고 왕 밑으로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귀족이 됩니다. 군장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더 높은 귀족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귀족이 될 수도 있죠. 군장이 포기한 지역은 원래 자기가 다스리던 그 군장이 포기한 지역은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결국 왕 혼자 전국을 지배하니까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삼국은 모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전국을 지배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지방은 누가 지배했어요? 군장이 지배했잖아요. 근데 군장이 이제 중앙으로 와서 귀족이 되니까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관리를 보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지방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높은 등급의 관리가 있고 낮은 등급의 관리가 있고 여기는 몇 년을 보내고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고대의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령격식이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율령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법이 만들어졌다. 율령이 만들어졌다. 왕이 율령을 반포했다.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로 체제가 마련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중앙집권 국가로 이 삼국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말들이 처음 들어서 어렵죠. 율령 이런 말 어렵잖아요. 중앙집권, 고대국가 이런 말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로 삼국이 발전했구나. 어떻게 파악하나요? 첫 번째, 왕위를 부자가 상속할 수 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아빠에서 아들로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부족의 다양한 종교를 이제 무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고등 종교로 몽땅 사상을 통일합니다. 그때 당시 고등 종교는 불교죠.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해서 넓은 영토와 거기에서 나오는 걸 왕이 가지게 되었다.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얘들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되는지 구체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겠습니다. 일단 고구려 갑시다. 고구려 세운 동명왕, 그쵸? 동명왕의 이름은 주몽이었어요. 주몽 어디서 나왔죠? 얘는 부여에서 나옵니다. 웬 부여에서 나오나요? 부여에는 일단 금화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가다가 예쁜 여자가 울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넌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강희신 하백의 딸 유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하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해모수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 애가 뭐야 이러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화가 유하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유하는 얼마 뒤에 애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애가 아니라 알이야. 헐. 그래서 그 알에서 알이 깨지고 애가 나왔는데 그 애가 주몽이었죠. 이때 당시 큰 알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백제는 제외하고 고구려하고 신라에서 그 다음에 가야에서 이 건국 시조들이 나오는데 다 아래서 나오죠. 이런 걸 난생신화라고 합니다. 여튼 주몽이 나왔는데 이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 뛰어났대요. 활도 잘 쏘고 힘도 세고 장난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금화왕에게 아들내미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내미들이 제가 다음에 왕으로 뽑히면 어떡하지? 야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몽은 어떻게 된대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부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 유역의 졸봉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원래 살던 소선호라는 사람들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터를 잡고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몽 고구려 설화죠. 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교과서에 묘사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졸본 지역에서 처음에 고구려가 성장을 했죠? 여기가 졸본입니다. 와, 산이죠. 그러다가 어디로 간대요? 국내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교과서에 따지면 여기가 졸본, 여기가 국내성.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평지냐? 와, 평지가 보이죠? 요만큼 평지네요. 그쵸? 자, 그래서 뻗어나가기 좀 더 유리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계속 조금씩 확장하게 되죠. 태조왕 때 이 태조왕은 고구려 세운 동명왕 아니고 6번째 왕입니다. 이 아저씨 때는 밖으로 더 뻗어나가서 옥저를 정복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할 때 그 옥저고요. 옥저 어디에 있었죠? 동해안에 있었죠. 동해안까지 정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지고요. 점점 계루부의 힘이 강해집니다. 새롭게 정복한 지역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계루부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손오부, 전로부, 연노부, 막 계루부 이런 부족이 5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계루부의 힘이 훨씬 많이 세지고 다른 부족에게 왕권을 뺏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계루부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권을 세습할 수 있게 됩니다. 우와,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나중에 나오는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일단 고국천왕이라는 왕도 있습니다. 이 왕 때는 왕권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서 기존의 부족적 전통을 지녔던 5부, 5개 부 있었죠? 계루부, 손오부, 전로부. 자, 그 부의 특징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의 통합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5개 부족적 특징이 있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믹서기에 넣고 윙 갈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그 부족을 완전 다 이제 개념을 없애버리고 위에는 북부, 왼쪽은 서부, 오른쪽은 동부, 남쪽은 남부, 가운데는 중부 이렇게 5개의 행정적인 5부로 바뀌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족장들은 자기 동네 자기가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앙으로 와가지고 귀족이 됩니다. 당연히 세력이 큰 부족장은 높은 귀족이 되고요. 세력이 작은 부족장은 낮은 귀족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왕권이 더 강해지고 드디어 왕위 부자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일지언정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한 발 더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고구려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요. 국내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고요. 왕권이 더 강해지면서 게르부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는 왕권이 더 강해져서 기존의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기존의 족장 개념이 없어지게 되죠. 어디로 옵니까? 중앙으로 와서 귀족이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더 강해지면서 부자 왕위 상속도 확립이 되는 거죠. 고구려 짝짝짝짝짝짝 많이 강해졌네요. 는 백제 갑시다.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고요. 아빠는 비류와 온조의 아빠인 주몽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냐? 자, 주몽은 부여에서 이미 결혼을 했었어요. 부여에서 도망 나오기 전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이 유리예요. 그래서 이 유리가 아빠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비류와 온조는 유리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비류는 인천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온조는 지금의 롯데월드 근처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신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지었대요. 근데 이 바닷가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짠물이 들어와서 농사가 잘 안 돼서 결국 비류는 빨리 죽고 신하들이 온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조를 따르는 무리들이 크게 늘고 결국 나라 이름을 많은 신하들이 날 도왔고 그 다음에 커지니까 십제가 아니라 백제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국 얘기를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거 고구려랑 백제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증거로 또 뭘 들 수 있냐면 무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의 풍습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변화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바뀌는 게 장례 풍습이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매장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죽었을 때 땅 파고 묻기도 하잖아요. 조선시대 스타일. 그쵸? 600년 스타일. 자,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구려의 원래 무덤 스타일이 이거예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 덩어리를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거지요. 여기 백제 무덤입니다. 이것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낮아요? 무너진 거죠, 위가. 그쵸? 이거는 좀 더 크고 덜 무너진 거고 이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거랑 백제 거랑 흡사하다라는 걸 봤을 때 두 나라의 연관성이 이 아까 신화 그 다음에 여기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는 만의 소국인 십제에서 백제로 성장하면서 위례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위치가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선진 문물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한강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자, 3세기 때 고이왕 때는 이미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왕 밑에 신하들의 등급을 따다다닥 정하고요. 옷 색깔도 따다다닥 정하고요. 관리의 등급도 따다다닥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백제의 가장 높은 직책,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잖아요. 이때는 좌평이라고 불렀어요. 좌평 이하 16개의 등급의 관직을 만들어서 관리의 등급을 정하고 높낮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됐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법도 갖춰졌고요. 국가 체제가 정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소국들을 작은 나라들을 병합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꾸준히 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정리! 자, 백제는 비류와 온조, 고구려의 유이민 세력들이 남하에서 한강하류의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건국을 했고요. 수도는 위례성이 시작이었다. 성장, 고이왕 때 좌평을 비롯한 여러 개의 관직과 관등 체제를 마련을 했다. 그리고 만의 소국을 병합하고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신라 갑시다. 신라의 건국 신화는 누가 신라를 세웠대요? 혁거세가 세웠다죠. 그러면 혁거세는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원래 요 신라의 기초가 되는 나라는 6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만든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조그마한 촌락이었죠. 근데 여기에 아저씨들은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모여 있었는데 저쪽 어디선가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힝! 하고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봤더니 우물 옆에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말은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커다란 알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알을 보니까 조금 있다가 알이 깨졌는데 남자애가 나왔대요. 걔가
박같이 커다란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박에서 나온 거 아님? 자, 박혁거세라고 불렀고요. 얘가 쑥쑥 자라고 워낙에 뛰어나서 얘를 임금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로국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박씨의 설화고요. 누구의 설화도 있어요? 석씨의 설화도 있습니다. 신라의 왕 중에는 석씨성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본래 다파나국 출신이래요. 자, 다파나국은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에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임신을 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애가 나오지 않더래요. 근데 드디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아니라 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을 불길하게 여겨서 상자에 넣고 그래도 알 낳았으니까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를 같이 넣어서 바다에 보냅니다. 근데 그 상자가 어디까지 왔냐면 신라까지 왔대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었더니 남자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옆에서 까치가 까까까깍 하고 울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까치가 우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까치의 이름을 뜻하는 까치작이라는 한자 있죠? 거기에서 왼쪽에 변만 떼내서 석이라는 성씨를 붙여줬고요. 상자를 벗어나 알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탈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요. 그래서 얘가 석씨성의 시조인 석탈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자, 김알지는 언제 나왔냐? 이 아저씨는 석탈해가 왕이 된 지 9년이 지났을 때 발견이 됩니다.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쪽을 지나가는데 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알렸더니 석탈해가 부지런히 옵니다. 그래서 그 괴짝 근처로 가봤더니 우와, 괴짝이 빛이 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얀 닭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라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생각한 탈해는 우와, 이 괴짝을 열어봤더니 남자아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을 반짝반짝한 금빛 나는 상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씨라고 붙여주고요. 지혜가 뛰어나다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대요. 그리고 하늘이 보낸 아이라고 해서 태자로 삼았다고 하죠. 김알지는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서 태어난 지혜로운 아기라는 뜻이에요. 얘는 나중에 김씨의 시조가 됩니다.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박씨, 석씨, 김씨의 시조가 각각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초기에는 왕을 합니다. 연맹왕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신라 갑니다. 신라는 지난해 소국 중인 뭐에서 시작이 됐대요? 사로국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조들 신화가 나오는데 박씨, 김씨, 그 다음에 석씨 전부 박스에서 나오거나 뭐예요? 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다. 다른 의미로 뭐라고 표현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니까 유이민 세력과 원래 그 동네의 촌장들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세운 나라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특성상 진안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보다 국가 발전의 속도는 조금 늦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은 물자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철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변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동안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박씨랑 석씨랑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되고요. 그때의 리더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사금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왕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내물 때는 드디어 김씨끼리만 박씨나 석씨에게 왕권을 뺏기지 않고 김씨끼리만 독점해서 왕권을 세습할 수 있게 되고요. 왕을 뜻하는 호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리간으로 칭호를 바꿨대요. 이사금은 뭐고 마리간은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거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신라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신라는 좀 토속적인 면이 많아요. 그리고 왕이란 단어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좀 받아들일 때까지 왕이란 칭호를 쓰지 않고 자기네들의 독특한 칭호로 부릅니다. 첫 번째 칭호는 거서관이에요. 이거는 우두머리 혹은 군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그래서 귀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역거세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서관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왕이었던 리더였던 남해의 이름이에요. 남해는 무당을 뜻하는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군장도 무속
제사를 지냈구나.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이 단어를 보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장자라는 뜻으로 이사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왕이 될 후보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탈해고요. 한 명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 했더니 비슷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혜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으니까, 삶의 지혜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자. 근데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빨을 몸에 여기저기가 나이가 들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빨은 많이 쓴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닳아서 이에 금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탈의가 이에 금이 많은지 유리가 이에 금이 많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에 금이 많았던 유리가 리더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사금이라고 호칭을 써요. 왕을 부르게 됩니다. 리더를. 그러면서 계속 연장자 그 다음에 왕도 이사금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내물 때쯤에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군장과는 다른 얘는 대군장이다 라는 뜻으로 마립. 자, 이거는 마루, 산마루, 호두마루 할 때 그 마루예요. 그 마루와 칸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고요. 제일 높은 간이다. 제일 높은 군장이다. 그래서 대군장이라고 부르는 마립간이라는 호칭으로 내물 마립간부터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은 도대체 언제? 지증왕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그 지증왕 때부터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왕호칭 간단히 다시 볼까요? 혁허세는 거서관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남해는 차차웅이라고 불렀고요. 유리는 이사금이라고 부릅니다. 쭉 이사금으로 부르다가 어떻게 된대요? 내물때 마립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성씨 보시면 박씨랑 석씨랑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러다가 점점 내물 때쯤에 이르면 마립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이 됐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라 정리하고 갑니다. 신라 박역것의 유이민과 그 다음에 원래 토착 세력이 결합해가지고 사로국을 만든다. 사로국에서 출발이 된다. 자, 전반적으로 늦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얘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랑 석씨랑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는데 이때는 왕이라고 안 부르고 이사금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왕권이 더 강해지는 내물 마립간, 내물 이사금에서 이제 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겠죠. 내물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드디어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이만큼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단 늦었지만 강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나라 가야 가겠습니다. 가야도 건국 설화가 있거든요. 보고 갈까요? 자, 한반도 하류 변한 지역입니다. 위치 여기죠. 여기에는 촌장들이 9개의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봉우리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춤추고 노래하면 임금을 내려주겠다고요.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은 흙을 퍼면서 구지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노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붉은 줄이 내려왔어요. 붉은 줄 끝에는 붉은 부적이로 감싸진 황금 상자가 있었는데 그걸 열었더니 6개의 금빛 알이 나왔대요. 거기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김수로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죠. 김수로는 왕위에 올라서 금관가야를 세웠고 나머지 5 아이들도 각자 가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야는 몇 개? 6개죠? 6가야 연맹체입니다. 그 중에서 금관가야가 제일 먼저 성장을 했고요. 자, 요 가야들이 다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풍부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근처에 또 철이 많이 나와서 철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 쇠를 덩어리 모양, 약간 가래떡 모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그런 덩이쇠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물물 교환도 했기 때문에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서 가야의 토기가 좀 유명하죠. 뒤에 문화 부분 나오면 다시 할 거예요. 가야 정리합니다.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체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가야의 맹주 또는 전기가야 연맹체에서 금관가야가 맹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야는 철이 많이 나왔고요. 이거를 다른 나라 낭랑대방, 이거 한사군이죠. 한사군과 외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야입니다.